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속전속결 전쟁 전략을 펼쳤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했고 또 수세에 몰리면서 플랜 B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러시아가 제1의 공격 목표로 삼았던 수도 키우를 함락시키지 못했고 또 친러시아 정권 수립도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의 다른 도시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전술로 바꿨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푸틴의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도시를 초토화하면서 점령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하고의 인연을 끊고 어쩔 수 없이 중립국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이 푸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더불어 푸틴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집중 폭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인 마리우폴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뒤에 데드라인을 정해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결국 도시 전체가 괴멸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흑해 연안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 주거 지역에도 21일부터 처음으로 이 러시아군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무자비한 도시 폭격 작전이 민간인을 괴롭혀서 이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려는 플랜 B 작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러시아의 폭격에 대해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외교관 중 마지막으로 마리우폴을 떠난 그리스 총영사 마노리스 안드롤라키스는 자국 도착 후에 마리우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장기 포위로 100만 명 이상 사망했던 이 레닌그라드, 현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말하는 거죠. 이 레닌그라드처럼 이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도시로 기획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을 누구도 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쓰고 있는 이런 전술은 2차 체첸 전쟁 때인 1999년에서 2000년 그로즈니 지역을 공격할 때 쓴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으로 그는 총리로 올랐고 대통령까지 됐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압박 전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중립국화를 달성하고 남부 및 동부 돈바스 지역을 가져가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이 수도 키이우 함락 작전 시기에 군 병력을 동원한 도시 함락 작전은 실패를 했고 더불어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 도시 함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예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잔인한 전략을 푸틴이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이 국제관계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게재한 지금은 푸틴의 플랜 B와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플랜 A의 대결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푸틴은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플랜 A, 그러니까 당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소위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치 지도부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평화롭게 러시아의 품에 안기는 플랜 A를 기대했겠지만 이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플랜 B로 전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도록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대피소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하면서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러시아군의 이런 폭격은 고의적인 것이고 푸틴은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다면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통해서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쟁 난민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서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면서 유럽 사회도 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서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약 3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인접국으로 대피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은 앞으로도 최소 6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푸틴의 플랜 B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이제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투입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전과만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서둘러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타임스는 미국 워싱턴의 전쟁연구소 분석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대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들 대도시들을 점령할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무기들이 러시아군의 대도시 점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더 타임스는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면서 무기의 추가 생산을 비롯해서 전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의 공급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진짜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진짜 자신이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처음 의도했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또 다른 파멸적인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푸틴의 러시아가 벌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미 돌입했다 그러면서 만약 푸틴의 플랜 B가 푸틴이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플랜 C, 플랜 D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수도 키이우 함락은 포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한 후에 전쟁의 목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도 푸틴의 플랜 B가 막혔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플랜 C로 나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플랜 C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이자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폴란드까지 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나토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대한 공습은 나토 회원국의 대응을 이야기하겠지만 나토는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러시아하고의 전면전을 우려해서 분열에 빠져들 것이고 이 푸틴은 이를 활용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플랜 C마저 좌절될 경우에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일본 나가사키 이후에 처음으로 실제로 핵폭탄을 투하하는 플랜 D에 나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플랜 B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승부 상황이 되는 것은 푸틴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이고 러시아 내 권력 기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플랜 C와 플랜 D를 서술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가능성까지 무시하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 시간으로 22일에는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명확한 징후가 보인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푸틴이 이 수도 키이우 함락과 젤렌스키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사실상 포기를 한 거지만요. 이 마리우폴과 크롬반도 돈바스로 이어지는 육교 그러니까 랜드브리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식화하면서 1차적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걸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더 타임스도 21일 이 러시아군이 이처럼 마리우폴 점령에 집념을 보이는 것은 크롬반도와 돈바스 연결 등 이런 기존에 알려진 전쟁 목표 달성 이외에도 전략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손쉽게 합병을 했지만 러시아 본토하고는 다리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차지하게 되면 이 크롬반도는
이 돈바스와 육지로 연결돼 가지고 고립된 섬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이 아조, 그러니까 그전에 러시아 말로는 아조프라고 그랬는데, 이 아조해 연안은 모두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남은 흑해 해안 지역을 압박하는 교두보로서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 분석가인 이 저스틴 크럼프도 마리우폴이 점령되면 오데사와 미콜라이우 같은 이 남은 흑해변 항구 도시들도 취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에 돈바스에서 몰도바의 친러시아 반군 근거지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연결해서 오랫동안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꿈꿔온 노보로시아의 재건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리우폴이 아조프대대의 근거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크럼프 분석가는 이 러시아하고 열렬히 싸운 그들은 네오나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명분인 이 비나치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아조프대대를 분쇄하고 대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이 선전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풀이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프리드먼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도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보다는 푸틴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무리 푸틴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쟁을 마무리한다 그럴지라도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포함한 주변들국까지 이 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플랜 C 또는 플랜 D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하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예상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긴급 영상회담을 포함해서 직접 유럽 순방에 나서는 등의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이 화상회담 일정을 잡고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와 또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이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마르샤바로 이동해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전투기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푸틴의 무자비한 창과 바이든과 서방 진영의 방패가 어떤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